다양성이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사실 윤석열 정부 때는 다양한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저희 당 입장 거대 과학이 있기 때문에 예. 단일 대우로 싸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목소리를 좀 제약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그냥 야 그래 윤석열하고 싸워야지, 윤석열 어떻게든 무너뜨려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허용이 됐다면, 이제는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이 됐고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정권을 잡은 다음엔 그러면 안 되죠. 5년 한 다음에 다음 연임도 나도 하겠다고 하면 9년이 돼버리는 건데, 저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못할 거라고 보고, 너 더 하려고 하는 거지? 왜 연임이야? 중임 아니고 왜 연임이야? 또 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의구심들을 갖고 계시지만, 의심은 할 수 있으나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 주권자들을 너무 얕게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자들 가만 안 둘 겁니다. 공표금지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요,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선두를 지켰습니다. 남은 블랙아웃 기간 동안 과연 표심의 변화가 생길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굳히기 가는 것인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대선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야말로 반갑는데요. 어떠세요? 지금 뭐 이렇게 편안하세요? 아니면은 아니요. 그래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네. 선거 기간에 편안하면 안 되죠. 네. 불편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힘들어야죠. 힘들게 하고 있고, 사실 본선거 기간 동안은 방심할 수 있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냥 괜히 그러는 거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캠프 내에서 지금 안심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 공표만 금지될 뿐이지 사실은 이제 계속 돌려보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를. 네네. 그 이후에 얼마 전 공표 마지막 된 거 이후에 또 돌려본 게 있어요? 좀 매일 지표를 보지는 않는데 그 변화가 있다면 아마 저희 내부에서 공유를 할 텐데, 그냥 흐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3차 토론회 이후에도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편안하시다는 얘기네. 아니요. 시몬스란 이야기네요. 아직 모르죠. 지금 아직 끝까지 저쪽이 어떻게 될지 물론 오늘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큰 영향이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늘 얘기하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아무래도 이제 워낙에 지금 오차 범위 밖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현재까지는 가장 유력한 후보인 건 사실이고, 그걸 그래서 부인할 수는 없죠. 네. 따라서 이제 저희가 질문을 공약 위주로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 전에 워낙 뜨거운 이슈다 보니까 이 3차 토론에서 있었던 상황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천하람 의원이 또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거는 내 발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발언을 직접 잘못한 그 이재명 후보 아들의 발언을 원천적으로 문제 삼아야 된다. 가족 문제를 검증하자는 차원이다. 내가 무슨 혐오의 발언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격노했어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뭘 잘못하고 문제가 됐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고,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과거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부인한다거나 그걸 덮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이슈는 그리고 22년 대선 때 이미 나왔던 이슈고요. 이미 나왔었고,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습니다. 2021년 12월 16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입장문을 통해서 그 불법 도박과 그리고 그 사이트 가입해서 글 올리고 했던 것들, 음담패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부인한 적이 없고, 그러면서 아비로서 정말 죄송하다, 자식 교육 잘못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사죄드린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고요. 이준석 후보도 그거 알아요. 그 당시에 이준석 후보 국민의힘 당대표였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극적인 표현들, 음담패설했던 것을 공중파 TV 토론에서 그거를 굳이 언급을 한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또 다른 성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혐오에 대한 표현, 성폭력에 대한 표현을 굳이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 하여금 듣도록 한 점,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관련된 표현으로 상처받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그런 표현을 들으면 또다시 과거의 아픔들이 들쑤셔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그 이재명 후보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TV 토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22년 대선 당시 아들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사죄하셨는데 지금도 그 입장 유효합니까? 이 정도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진보 진영의 위선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보 진영에서는 뭐 여성과 관련된 뭐 페미니즘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자기들과 관련된 거에서는 뭐 덮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그 이중 잣대를 지적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얘기를 하려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왜 잘못됐다고 하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증거를 단 하나라도 가져왔었어야죠.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그런 발언, 그것도 심지어 아주 저열하게 권영국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 아들 그 관련 발언이라고 말도 안 하고 인터넷 상에 온라인 상에 이런 글이 올라오면 여성 혐오입니까? 그 발언 여성 혐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당연히 여성 혐오 발언이죠. 잘못된 발언이죠. 그거를 굳이 들쑤시면서 공중파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다는 점, 그리고 오늘 아침 기자회견을 보니 여전히 내가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있던 말을 옮겼을 뿐이고, 있던 말을 옮긴 게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건데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이슈가 이준석 후보한테 불리한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고 봐요. 본인이 인정하면 끝나는 건데, 아이고 내가 방송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묻고 싶었던 이거였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건데, 계속해서 뭔가 내가 없는 이야기 지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들이 했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논쟁을 이끌고 가는 거는 바람직한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물론 심심한 사과의 뜻을 전한다라고 예. 말씀 중에 이야기 중에 잠깐 그 전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앞서 천하람 위원이 왔다 갔는데 이제 천하람 위원도 몰랐대요. 그것을 논의 중에 얘기할 줄은 미처 몰라서 자기도 좀 당혹스러웠으나 네. 그 다음에 지적한 건 이거예요. 물론 더 순화했으면 좋겠으나 그 맥락을 이해해달라. 첫째, 두 번째. 하지만 민주당 이렇게 우리를 호되게 비판하는데, 만약 이준석 후보가 당시 공격한 것이 김문수 후보의 가족 이야기였다면 똑같은 워딩을 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격노할 것인가? 아마 격노 안 했을걸?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권에서 논쟁이 생겼을 때 네. 가정을 하면서 그랬을 거라고 말한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너네들 이랬을 때도 이럴 거야? 라고 하면 저희는 그것도 비판할 건데? 라고 얘기하면 뭐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별 그렇게 생산성 없는 이야기로 지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관련된 발언, 과거 김문수 후보도 설화가 있었거든요. 설화와 관련돼서 민주당에서도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굳이 직접적 워딩을 잘 쓰지 않아요. 왜냐면은 듣는 국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 발언과는 차원이 다른, 더 어떻게 보면 들을 필요도 없는 발언을 굳이 끌어낸 거는, 이거를 좀 소위 말로 진흙탕싸움 하고 싶은 거죠. 막 논란, 이슈, 노이즈 마케팅 해서 이재명 후보 가족들 이런 일도 있었어요 라고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게 본인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명 조치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보시나요? 그 방송에서 네. 단순히 저희 당 후보를 공격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방송에서 그런 혐오적 표현을 쓴다는 것, 본인은 계속 얘기합니다. 내 워딩이 아니다. 내 워딩이 아닌 게 뭐가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혐오 워딩이면 아무렇게나 그냥 얘기하고 어디서 막 뿌려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어느 방송이든 나가든 막 혐오 발언한 다음에 이 발언 과거에 누가 했던 발언이에요? 내가 한 말은 아니고, 이러면 되는 건가요? 방송법이라는 게 있고 방송에서 하지 말아야 될 법이라는 게 있는 거고, 특히나 여성과 관련된, 그리고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뭐 누군가를 향한 그 혐오의 표현, 이런 것들은 극히 지양되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마치 뭐 다른 사람 말 옮기는 거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전 아까 천하람원도 몰랐다고 하니까 저도 계약진단 관계자들 친한 사람들 많은데, 야 이거 준비된 발언이지 왜 안 막았어? 이게 통과가 됐어? 말이 돼? 라고 물어보면 다들 관계자들이 다 몰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 후보의 개인적 결단이었기 때문에, 물론 본인들은 공동 책임을 느낀다고 하지만 사전에 뭔가 이 발언을 꼭 하자라고 자기는 검토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다들 의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의 얘기는 네. 내가 토론 그쪽은 이제 내가 워낙에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토론 쪽에 일부러 관여를 안 하려고 한다였는데, 그쪽 관여돼 있는 사람들도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토론팀에 똑같아요. 토론팀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토론팀에 아닌 사람들,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 토론팀에서 얘기했으면 걸러지지 않았겠냐라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후보의 입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 책임지는 건 맞는데 근데 그 얘기를 왜 못 막았냐는 거지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저게 좀 그 후속 대처도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의
본인의 결정일 수 있겠네요. 뭐 나는 그쵸. 잘못한 거 없다. 그렇죠. 지금 오히려 지금 오늘 이준석 후보의 오전 기자회견 이후에 민주당 입장 나가니까 또 바로 SNS에 글을 올리더라고요. 무슨 뭐 그걸 확인해줘서 고맙다는 식으로 하는데 그 이재명 후보의 과거 아들의 그 과거 행태는 이미 나와 있는 팩트고 국민들이 디테일하게 워딩을 알아야 되나요? 아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인정까지 하고 다 이미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거면 그 사건이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막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서 덮어버렸다든가 그 사건을 무마시켰다든가 근데 약식 기소 500만 원 됐잖아요. 그래서 처벌을 받았잖아요. 법적 처벌을 받았어요. 뭐가 문제인 거죠? 그 행위에 대해서 뭐 잘못했다고 다시 한번 그런 행위 또 다시 있지 않도록 노력할 거죠라는 그런 확인 절차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족들 뭐 그때 아비된 도리로서 잘못했다고 사과하셨는데 앞으로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재임 기간에도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질문 이건 필요하죠. 혹은 재범이 됐다라던가. 그렇죠. 그런 것 네, 그렇죠. 재범이 되면 또 그때 반성 이후 또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았냐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대로 멈춰 있는 사건인데 저는 그 날부터 솔직히 지금까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는 안 가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꼭 그렇게 나쁘다고만은 볼 수가 없는 게 이준석 후보의 지지자 중에 약 25% 정도는 사실은 민주당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걸 계산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글쎄 뭐 정치 공학적 뭐 그 유불리를 따지는 차원으로 아니 물론 성 부회장님이 이제 제가 방송으로 봤지만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더라고요. 대처대조표를 엄청 따지는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좀 본인만의 신면을 그래도 따르고자 애를 쓰고 전 그런 모습이 좋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냥 좀 안타깝잖아요. 한국의 TV, 저는 작년 미국 대선 보면서 트럼프의 그 숱한 거짓말과 그 막말을 보면서 야 그래도 우리나라 TV 토론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라고 느꼈는데 이번 TV 토론 보면서 더하네? 미국 뭐라 할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97년에 이제 대선 TV 토론이 시작됐잖아요. 그 TV 토론 이후로 다 저도 뭐 강의 자료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예시로 드는 모든 TV 토론이 다 재미있는 이슈가 있고 포인트가 있고 했는데 이번 TV 토론이 전 최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죠. 왜 우리나라의 TV 토론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지가 안타까운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정책 이야기 본격적으로 여쭤볼 텐데 어제 이제 뒤늦게 공약집을 발표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발표했어요? 근데? 다들 뭐 조기 대선인 것도 있고. 아니 근데 사실상 준비를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내부에서도 그 원래 그냥 쭉 내면 되는데 항상 뭔가 논란이 되는 정책들도 늘 있고 그리고 정책 그 토론이나 아니면 유세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런 정책들과 얘기했을 때 반응이 안 좋은 것도 있고 사실 최근에 뭐 하나만 예를 들면 뭐 이런 그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공약을 발표한다고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 그 티켓팅 관련 너무 클릭 뭐 안표도 많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추첨제로 하겠다. 왜냐면 이게 이 옛날처럼 선착순으로 가는 건 너무 구시대적이다라고 해서 그 공약 발표했었는데 공약 발표하자마자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와요? 추첨제로 하면은 사실 정말 가고 싶은 사람이 끝끝내 못 갈 수도 있다. 이 추첨제가 그렇게 긍정적 영향만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오히려 그 안에서 비리가 있을 수도 있고 추첨 과정에서 네. 피드백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공약 또 철회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공약이란 게 당내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뭐 중점적인 공약들이 당연히 있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공약들까지 다 포함시키려면 좀 피드백을 듣고 하는 선거기간의 과정을 거치는 저희 당만 늦는 게 아니라 다 늦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피드백이 좋지 않았던 거에 대표적으로 대법관 수 증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100명 그것은 철회를 했는데 30명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네요. 아니 30명이라고까지 내긴 뭐 이건 발의된 거고 법안인 거고요. 어쨌든 대법관 증언 문제를 공식화한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전 대법관 증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지금 대법관이 14명이고 근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안 하니까 그 전원합의체 때 빼고 안 하니까 12명, 4명, 4인이 팀이니까 사실상 3개 팀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5만 건, 6만 건인데 재판관 한 명당 그러면 몇천 건이에요. 이게 사실상 다 소화를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과부하된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십수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십수년 동안 논의가 돼왔던 거고 정치권에서 대법관 증언을 정당 차원에서 최초로 발표했던 거는 한나라당입니다. 국민의힘이 과거에 2010년에 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대법관을 2배로 늘려서 이 24명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 당시 뭐 비법관 출신 뭐 그 대학 교수도 이제 대법관 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분명 보수 정당 안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대법관 증문은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법관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일이 너무 가정돼 있죠. 근데 사법부의 반대 때문에 안 하는 거죠. 뭐 지금 의대 정원이랑 비슷한 건데 결국 대법관을 수를 늘려버릴수록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본인들의 그런 권위와 가치도 좀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에 내부에 반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충분히 해볼 만한 논의다. 100명은 좀 과할 수 있죠. 뭐 프랑스는 100명이 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랑 직접적 비교해서 이 나라도 100명 넘으니까 우리도 100명 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사법부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정선을 찾아야 된다. 저희 당이 발의한 게 아마 30명, 50명, 100명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충분히 지금 국민의힘이 이걸 지적하더라고요. 결국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법관 수를 늘려서 본인과 관련된 법들을 뜯어 고치려고 대법관을 늘리려는 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은 그게 문제라면 증언은 괜찮은데 지금 이재명 만약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하는 게 문제라면 그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방향을 고민하면 되잖아요. 지금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중립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면 이재명 혹시나 민주당 정부에서 원하는 사람을 막 뭐 김어준도 대법관 이런 식으로 이 논의의 논점을 흐리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임명해야 대법관들을 중립적인 사람들로 채울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 되는 건데 이재명 뭐 위인설법 하려는 거다. 이재명에 맞춰서 법 뜯어 고치려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본질적 논의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 증언 대법관들은 비법조인이어도 된다는 그 민주당 입장인가요? 비법조인도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나라당 때부터 그 논의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번 민주당 저희도 입장. 저희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비법관이어도 상관없다. 비법조인도 포함하는. 뭐 일부 한 3분의 1 뭐 정확히 딱 수치가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비법조인 포함시키는 것, 늘리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논의해보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전에 이제 상고법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었는데 왜 이 지금 시점에 이재명 후보가 많은 재판이 걸려 있었고 한편 파기환송을 받은 이 시점에 증언 이야기를 하느냐 반대했던 쪽에서 그럼 그 맥락은 조금 대한 비판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타이밍에 대한 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 후보에 맞춰서 뜯어고치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 있을 수 있는데 그 저희 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도 최근에 우르르 발의한 게 아니라 뭐 100명 장경태 의원 발의하는 최근에 한 거지만 그 이전부터 박범계 의원이죠. 100명. 박범계 의원이 아니 100명이 박범계. 100명이 박범계였나요? 네. 예. 그 철회한 것 장경태 의원이 30명. 그 이전 것들을 보면 이미 저희 당 제가 찾아본 걸로는 우리 당 의원들이 발의한 건 2017년 그때부터 이미 발의가 되고 있었어요. 이미 증언해야 된다, 비법조인 넣어야 된다. 그때부터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사법부의 반대, 국민 담론 형성의 실패 이런 것 때문에 못했던 건데. 그러니까 상고법원 만드는 건 반대하고 실질적으로 대법관 네. 수를 늘리자라는 네, 게 그런 민주당 거는 입장이었다는 과거부터 거죠. 지금도 사실 개변 의원들의 법안 발의라고 저희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부터 민주당의 이런 법조인 출신이나 이런 분들은 그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뭔가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갑자기 근데 국민의힘의 포인트는 알겠어요. 그 딱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런 이 상황 때문에 너네들 그러려는 건 아니야 의구심 갖는 건 알겠으나 그것 때문에 본질적 십수년 동안 논의해온 그리고 심지어 그 국민의힘 전신 정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얘기했던 거를 왜 안 하려고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죠. 개헌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개헌안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대통령 4년 연임제 그리고 대통령의 제2요구권 강화 등 대통령 권한 분산 등이 담겨져 있는데 일단 연임제 4년 연임제 그동안은 약간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계속해서 보류하는 듯 했는데 이 4년 연임제 꺼내든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4년 연임제를 딱 꺼냈다보다 개헌안을 이제 꺼낸 이유는 사실 개헌과 관련돼서는 민주당이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국민의힘은 개헌을 그렇게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그 괜히 그 증거가 있는 게 작년에 그 국회의장 원래 국회의장님들은 딱 취임하고 아니면 항상 늘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개헌 관련 직속 개헌 논의하는 그 기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비상계엄 터지기 전에 국민의힘에도 위원들 추천해라고 했었어요. 작년 11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민주당은 위원 다 추천하고 왜냐면 민주당은 그 이전 국회의장 때도 개헌하고 싶어 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대통령이 개헌안도 발의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계속 얘기하고 했는데 방향은요? 어떤 방향으로의 개헌이었나요? 그때는? 분권이죠. 예. 지방분권 강화하고 대통령 권한도 내려놓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도 4년 중임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연임제인가 중임제 어쨌거나 권력구조를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으면서 임기는 좀 유연하게 과거에 원래 우리가 4년 중임제였다가 독재를 거치면서 지금 5년 단임제로 온 건데 우리나라의 지금 정도의 민주주의 수준이면 다시 4년 중임제든지 연임제로 가도 되겠다라는 저희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임기를 늘려도 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어요. 내가 이거 발의해도 나는 적용 안 된다. 헌법 128조 때문에 적용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의힘이 그때도 별로 논의에 참여를 안 했었고 근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개헌 얘기를 꺼낸 게 12.3 비상계엄 이후예요. 비상계엄 이후에 갑자기 이게 권력구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라 87 체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다. 뭔가 개인의 잘못을 뭔가 제도 탓으로 돌리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파면 그런 거 말고 탄핵 말고 개헌을 해야 된다. 갑자기 그때부터 개헌 얘기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얘기도 처음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게 진지하게 안 되다가 한 2월 3월인가 국회의장 헌법 개헌 추천위원회 거기에 뒤늦게 올해 초에 추천을 했어요. 정말 진심이었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으면 작년에 하자고 했을 때부터 바로바로 위원 추천해가지고 위원들과 같이 논의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뒤늦게 갑자기 이 탄핵 파면 결정되기 전에 개헌 얘기를 꺼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흐리려고 하는 거다. 물타기 하는 거다. 지금 대통령 탄핵이 지금 포커싱이 돼야 되는데 자꾸 구조 탓, 개헌을 안 해서 이런 문제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럼 개헌 논의에 여기에는 섞지 않겠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한동안 그 개헌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아꼈는데 그게 물타기 될까 봐였다. 그렇죠. 내란 종식이 먼저다. 있었으나. 내란 종식이 먼저다.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기 대선으로 확실하게 탄핵이 되고 넘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후보로서 개헌을 얘기해야죠. 그래서 본인에 대한 개헌 생각을 이제 얘기를 한 거는 그 이전 논의 이재명 후보가 만약 그때 뭔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탄핵 뭐 이런 논의보다 바로 개헌 논의로 넘어갈까 봐.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 논의 진정성을 저희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 대선 이후로 미룬 거죠. 그런데 이거 이재명 후보가 개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나 때는 뭐 4년으로 바뀌던 연임으로 바뀌던 중임으로 바뀌던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128조 2항이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과거의 국민이 현재의 국민을 제약하는 면이 있고 국민의 뜻이 있다면 좀 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128조 2항도 개헌 대상이 된다라는 해석이 좀 있던데요. 그 얘기하시면서 뒤에 이 얘기도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바꾼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된다면 그걸 용납하시겠냐. 그러니까 아니 용납한다라며 국민이. 용납하면 하겠다 뜻 아니에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고 엄청난 공격이 있을 거라서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사실상 저는 그러니까 의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실현 가능성 말고 본인의 의지는 어떤 민주당의 의지와 이재명 후보 의지는 왜냐면은 어떤지. 지금 사실상 결국 어떻게 맞추느냐 임기를 어떻게 맞출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25년 대선을 하고 있는 거고 내년 지방선거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럼 28년 때 국민투표 한 다음에 그 다음 지방선거에 맞출 건가 30년 지방선거가 지금 이제 대선이랑 맞게 되잖아요. 그때 맞추면서 4년으로 바꾸는 게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면은 그때까지 5년 한 다음에 다음 연임도 나도 하겠다고 하면은 9년이 돼버리는 건데 저는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못할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뭐 너 더 하려고 하는 거지 왜 연임이야 중임 아니고 왜 연임이야 또 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의구심들을 갖고 계시지만 저는 이런 의심은 할 수 있으나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 주권자들을 너무 얕게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자들 가만 안 둘 겁니다. 그 국회 권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국회 권한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개헌안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약집에 올라가 있습니다. 청문회 권한도 강화하고요. 대통령 제2요건은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뭐 추천권이나 동의권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아지는데 요 방향,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에 대해서도 찬성한 입장이세요? 사실 지금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리고 탄핵 정국 들어서 뭔가 거대 야당, 뭐 입법 폭주, 뭐 입법부의 뭐 폭주 이런 식으로 이제 입법 독재 프레임을 많이 짰기 때문에 지금 뭔가 국회 권한이 너무 센 거 아니야라고 얘기합니다만
대한민국 권력 구조는 행정부 우위 체제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훨씬 더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소야대일 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겪었던 여소야대일 때 대통령이 야당과 전혀 대화할 생각이 없고 그냥 김건희 여사라는 이 방어해야 될 사람이 딱 존재하고 국가기관의 권력을 뭔가 그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 쓰지만 않았으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충분히 더 많이 행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사를 보도록 87년 이후에 여소야대가 없었나요? 여소야대 많았잖아요. 여소야대가 늘 있었고 여소야대 있을 대통령이 그렇게 뭐 무기력하게 무너졌었나요? 뭐 당내에서 지지를 많이 받지 못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 정도? 그 정도 말고는 모든 대통령이 그래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역시 대한민국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다라는 그래서 생각들을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네. 찬성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국회가 올라갈 필요까지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권한 행정부를 견제하려면 결국 입법부가 의회가 그걸 해야죠. 의회 충분히 견제돼서 탄핵되지 않았나요? 그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탄핵돼서 뭐 지금 업무가 다 정지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탄핵과 같은 극단적인 정말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 말고 평소에 국정 운영 과정에 있어서 뭐 청문회나 이런 아니면 뭐 거부권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국회가 좀 더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해요. 근데 지금 딱 뭔가 윤석열 정부에서의 그 모습이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했잖아요. 거기에 민주당 야당도 잘한 거 없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입법부 의회의 권한을 너무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왜 이걸 자꾸 여쭈냐면 네. 의원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솔직하게 그리고 네. 이제 신념에 따라 말씀하시는 걸 아니까 네. 젊은 정치인은 민주당 정치인은 어쨌든 뭐 의원 되시겠지만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부 견제 권한은 결국 입법부가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글쎄요, 청문회를 늘리고 그 안에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솔직히 있어요. 저도 다수당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수당이 뭔가 밀어붙일 때 막을 수 있는 방법들 사실 과거에는 날치기 통과를 했었잖아요. 직권상정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만든 건데 패스트트랙이 사실 그냥 악용되고 있잖아요. 그냥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그 330일 뒤에 그냥 날치기 하는 걸로 뭔가 날치기의 합법화? 거의 그렇게 악용되고 있어서 다수당이 밀어붙일 때 어떻게 견제할지에 대한 방안은 전 같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기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국힘과 새미래가 이 윤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동반 청산돼야 된다. 이것이 대선의 시대 정신이다라고 하면서 연대에 나섰는데 이낙연 고문의 행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는 왜냐면 새미래가 더 결국 그 민주당에서 나간 분들이니까 그 이낙연 고문 말고도 민주당 출신들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제가 아는 분들 많이 탈당하고 있어요. 지금 다 탈당, 새미래 탈당. 이 세력과 손잡는 건 우리가 아무리 뭐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어도 민주당을 비판했어도 이 세력과 손잡는 건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사퇴하는 그 탈당하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고문이 실수하신 거라고 보는데 동반 퇴진? 저는 이낙연 고문 사실 작년 초에 나가기 전부터 그때부터 사실 당에 얘기하면서도 그리고 이낙연 총리한테도 얘기했던 게 나가시면 안 된다. 뭔가 바꿔야 되고 개선해야 될 게 있으면 당 내에서 말씀하셔야지 나가는 순간 그 목소리의 힘은 빠질 거고 명분도 사라질 거다라고 계속 얘기했고 나가실 때도 당에는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잡아야 된다. 이낙연 총리 그냥 쫓아내는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국민들이 느낄 때 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낙연이 나가는 건 아니지 않아? 라고 느끼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 나갔던 과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 이낙연 잘 안 잡았잖아. 그냥 나가도록 내버려 뒀잖아 라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같이 나간 분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고 나간 이후에 그러면은 나간 다음에 자, 이 민주당이 제대로 잡지 않은 다음에 새미래는 그럼 어떤 행보를 보였는가? 그냥 오직 안티 이재명, 안티 민주당만 했거든요. 뭔가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서의 모습을 전 보여준 걸 기억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같이 뭐 공동정부를 만들고 하는 것도 그렇게 국민들의 공감대도 얻지 못하고 같이 나가신 분들마저도 탈당하게 만들지 않았나. 전
거의 영향력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인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워낙에 이재명 후보가 강력한 파워를 발휘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민주당에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있느냐라는 비판까지도 있어요.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안에 어떻게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한 민주가 있나요? 많이 제약됐죠. 네, 많이 다양성이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뭐 제가 뭐 부정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근데 그 목소리가 사실 윤석열 정부 때는 다양한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저희 당 입장 거학이 있기 때문에 예. 단일 대우로 싸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다양한 목소리를 좀 제약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그냥 야 그래 윤석열하고 싸워야지, 윤석열 어떻게든 무너뜨려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허용이 됐다면, 이제는 윤석열은 끌어내려졌고 전직 대통령이 됐고 이제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정권을 잡은 다음엔 그러면 안 되죠. 정권을 잡은 다음에도 뭔가 그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못 내게 하면은 전 또 역시 중도층이나 주권자들이 야 너네들 그렇게 유연하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국민들이 지친 부분은 협치 안 하고 대화 안 하고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 안 하고, 사실 그 포인트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계속 뭔가 통합 메시지를 던졌던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거를 실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는 우리 국민들 진짜 무섭거든요. 순식간에 돌아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분명,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정권이 되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이제 당내 당권 투쟁이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세력이 갈라질 거라고 봅니다. 아마 뭐 속된 표현으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목소리도 생기고, 그게 뭐 그 싸운다는 게 뭐 지금 국민의힘의 이번에 경선 과정을 보면 싸우는 게 그렇게 안 좋구나라는 걸 느껴지긴 합니다만, 그 싸움도 정도가 있죠. 그쵸, 봐줄 수 있는 정도가. 그렇죠. 싸우는 과정 속에서 다시 그 민주가 이 여당으로서의 민주성을 좀 회복할 거라고 좀 믿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인 게,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다소 좀 더 지지를 보여준 이유는 피해자성이었잖아요. 그죠. 피해자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피해의 역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딱 일치가 돼 갖고는 피해자니까 다소 여러 가지 좀 무리가 있더라도 하면서 봐준 게 있었는데, 절대 기득권자가 됐는데 또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쵸. 국민들이 두고 볼 리는 없을 거다. 그건 권력 남용으로 보일 수 있죠. 자,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자, 이제 1강 1중 1약의 3자 구도 속 블랙아웃 기간인데요. 대세론을 유지하기 위한 민주당의 필승 전략이 있다면요? 저희는 지지율은 그러니까 여론조사 마지막으로 나왔던 여론조사도 그렇고, 지지율은 과하게 이야기하면 일종의 그냥 허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의 마음을 그냥 한번 들여다본 거지 실제 표가 아니잖아요. 이게 실제 주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해서 표를 행사해야 그게 실제 득표가 되고 실제 권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강 1중 1약이라 하더라도 결국 1강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1강이네 하고 투표장으로 향하지 않으면 이건 모르는 거거든요. 실제 표를 행사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여론조사 지표가 그러다 보니까 다들 약간 지지자들 중 일부는 방심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 어차피 이기는 거잖아 하면서 크게 얘기해야지, 크게 뭐 이 정도 차이 나면 괜찮아, 또 이길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느슨해진 마음들을 좀 고삐를 좀 당겨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는 지금 일단 집토끼들 그리고 기존의 지지층들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으로 많이 향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당에서 하고 있는 게 당비를 안 내고 있는 당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원으로 등록이 됐으나 이제 당에 좀 마음이 떠난 분들, 그분들에 대한 전화 설득 작업들, 이런 거 한 표라도 더 끌어오기 위한 이런 작업들, 저희는 그런 작전을 해야죠. 전체적인 판을 흔들거나 뭐 뒤집을 그런 전략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존에 지지하는 분들을 어떻게든 한 분 한 분 더 투표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주가 회복되기 위해서 성 부위원장님 같은 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자주 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